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본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지만 오늘날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위기가 그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일부 정책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놓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구 소멸의 길을 걷는 부분이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들도 우리를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회복력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들의 창의성과 열정, 협력 정신은 계속해서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8장. 임계점을 넘은 저성장, 모두의 생존 위기일.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독재 시기에 노동자들은 줄곧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처지였다. 노동자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켰던 논리는 선성장 후분배였다. 일단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한 다음 커진 파이를 나누는 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논리였다.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했고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커진 파이를 나눌 수 있었다. 덕분에 노동자들도 과거 출세의 징표였던 자가용 승용차도 보유할 수 있었다. 최종 결과만을 놓고 보면 산업화 시기 통용되었던 선성장 후분배 논리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었던 셈이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청년 세대에게 지금 겪고 있는 희생을 선성장 후분배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정당화가 성립하자면 경제가 일정 수준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해야 했다. 이 지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김영삼 정부 시기 6%대였던 연간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내려앉았다. 김대중 정부 때는 5%대, 노무현 정부 때는 4%대, 이명박 정부 때는 3%대, 박근혜 정부 때는 2%대로 내려앉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평균 2%대 초반을 가까스로 유지했으나 상당 정도 정부 재정 확대에 따른 결과였다. 저성장 기조가 구조화 장기화했음을 말해준다. 윤석열 정부에 와서 상황은 한층 심각해졌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였다.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4%에 그쳤다. 저성장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뚜렷해진다. 2011년 이후 13년 동안 잠재 성장률은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내리 감소했다. OECD 38개국 중 유일한 경우였다. 2022년 이후 미국은 막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고성장을 유지했다. 2022년 미국 투자에서 한국은 상위 10개국 몫의 26%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일본은 모처럼 경기 회복 국면을 맞이했다. 상당 정도 엔저 흐름을 타고 한국 관광객이 폭주한 덕분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경기를 살리는 1등 공신이 되었다. 정작 자신은 바닥을 기었다. 해결하기 그지없는 현상이었다. 원인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이 요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벗어나기 힘든 숙명의 굴레, 경제성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선진국의 선례처럼 고도성장 시기의 마감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기도 했다. 생태 근본주의의 관점에서 저성장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래저래 아직도 성장에 집착하느냐며 짜증을 내는 사람이 꽤 많았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 안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와 성장은 서로 분리 불가능한 관계다. 성장 없는 자본주의란 존재할 수가 없다. 자본의 본질적 속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자본은 이윤 획득을 통해 자기 증식하는 재화이다. 자본의 자기 증식 과정을 자본 축적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자기 증식하는 존재로서 자본에는 근대 이전 사회의 자원과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성장을 기반으로 자기 증식을 추구했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 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했던 농업은 1인당 생산량 증가 폭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총량이 증가하더라도 인구 팽창과 경작지 확대에 따른 결과였다. 제로 성장은 곧 추가적인 부의 창출이 거의 없었음을 의미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지적대로 부의 축적은 오직 다른 사람 몫을 강탈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근대 이전 많은 문화권에서 부의 축적을 죄악으로 간주했던 이유였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라는 예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은 이 점에서 확연히 달랐다. 자본은 농업이 아닌 공업을 주된 활동 기반으로 삼았다.
각종 공업시설은 대표적인 자본의 존재 양식이었다. 자본을 채화한 공업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지속적 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 추가적인 부의 창출 즉 성장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했다. 자본은 파이를 키우는 조건에서 자기 증식을 추구할 수 있었다. 자기 증식을 속성으로 삼는 자본과 성장 지향적인 공업의 특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공업에서 성장과 혁신은 한 몸이었다. 공업의 성장은 혁신을 통해 가능했으며 혁신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성장의 촉진제이자 혁신의 자극제로 기능했다. 제로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부를 획득할 수 없기에 혁신을 꾀할 동기도 사라져버린다. 혁신이 사라진다면 해당 기업이나 국가 경제는 경쟁력 상실과 함께 몰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성장을 멈출 수 없는 결정적 이유이다. 쉼페터는 성장을 멈춘 정태적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둘째, 자신의 많은 부분을 재투자했다. 근대 이전의 부자들은 소득 전부를 사치와 향락에 낭비했다. 재투자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재투자 대상도 딱히 없었다. 자본은 이 점에서 확연히 달랐다. 자기 증식을 추구하는 자본은 재투자가 태생적 속성이었다. 자본은 재투자를 통해 생존 능력을 강화할 때만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기 증식을 이어갈 수 있다. 재투자 없이 모두 낭비하다 가는 생존 능력을 잃고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일관된 재투자는 생산의 지속적 확대를 수반했다. 자본의 재투자는 확대 재생산의 증폭제로서 경제 성장을 촉발했다. 셋째, 생산성 경쟁을 압박해 부의 민주화를 실현했다. 근대 이전 부자들은 각종 배타적 특권을 누렸다. 이동수단으로서 가마나 마차는 그 대표적인 예였다. 평민들에게는 가마나 마차를 이용할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자본은 이 점에서 확연히 달랐다. 자기 증식을 추구하는 자본은 더 많은 이윤 획득을 목표로 매출 확대를 압박했다. 기업은 매출 확대를 위해 더 좋은 제품을 더욱 싸게 공급하고자 생산성 경쟁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부를 민주화했다. 대표적인 예로 스타킹을 꼽을 수 있다. 과거 스타킹은 유럽 귀족들이 애용한 사치품이었지만 부의 민주화로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소비재가 되었다. 과거 특권층만 이용했던 가마나 마차도 자가용 승용차 형태로 대중화되었다. 부의 민주화 덕에 자본의 더 많은 이유 추구가 더욱 많은 사람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자본주의가 온갖 문제에도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끈덕지게 살아남은 배경이기도 했다. 생산성 경쟁을 통한 부의 민주화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재화를 안겨다 주었다. 필연적으로 더욱 많은 생산과 더욱 많은 소비를 촉진했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목해 온 과잉생산, 과소비는 벗어나기 어려운 숙명의 굴레였다. 이 또한 경제 성장을 촉발하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 머물러 있다면 경제 성장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의 굴레일 수밖에 없다. 숙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는 성장의 쳇바퀴에서 서둘러 벗어나기를 재촉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적극적으로 상상할 때가 되었다. 문제는 자본주의 이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지 않은 채 섣불리 성장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다가는 경제 파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있다. 안타깝지만 인류 사회는 성장 없이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새로운 경제 모델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할 필요성과 그렇지 못하는 한계 사이에서 최대한의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저성장 장기화의 원인.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의 구조와 장기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해부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저성장의 구조와 장기화의 원인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저성장의 구조와 장기화는 97체제 지배가 빚어낸 집약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의 구조와 장기화를 불러일으킨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저성장 구조와 장기화 첫 번째 요인으로 주주자본주의 시스템 작동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을 들 수 있다. 주주자본주의가 본격 작동하면서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기보다 거꾸로 기업의 자금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국제금융자본의 적대적 입수합병 위협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용으로 상당 규모의 자금을 할 일 없이 금고에 비축해 두어야 했다. 이 결과로 기업의 투자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1990에서 1997년 37%에 이르렀던 기업의 평균 투자율은 2000년 이후 25% 수준으로 하락했다. 저성장 구조와 장기화의 두 번째 요인으로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비시장 위축을 들 수 있다. 1987년에서 외환위기 이전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했다. 임금 상승은 소비 지출 증가, 소비시장 확대, 기업 매출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선순환 효과를 낳았다. 그러던 추세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달라졌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는 두 측면 모두에서 소비시장 위축을 불어왔다.
머니게임에 취해 있던 엘리트 세계는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재투자했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 지출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반대편에 있는 다수의 민초는 소득 대부분을 소비에 지출할 정도로 소비 지수가 높았더라도 소득 상승의 정체로 소비 지출이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두 가지 흐름은 소비 시장과 기업 매출을 연쇄적으로 위축시키면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경제 성장 둔화는 임금 상승 억제로 사회적 양극화를 재차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았다. 악순환의 결과이면서 악순환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로서 가계부채 급증을 들 수 있다. 2014년에는 한 자릿수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에 10.9%, 2016년에 11.7%로 두 자릿수로 오르며 가속도가 붙었다. 총액 기준으로는 2020년 1,7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8천만 원 수준이었다. 2021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에 이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내막을 파고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가처분 소득은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뜻하는데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DSR은 2016년 평균 26.6%에 달했다. 손에 쥔 돈이 100만 원이라면 27만 원가량을 빚 갚는 데 썼다는 뜻이다. 2011년 17.2%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였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가 넘는 한개 가구는 2016년 160만 가구로 추산되었다. 종합하면 이렇다.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빚을 얻어 쓴 결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왔다. 그 부채를 갚는데 많은 돈을 들이다 보니 소비지출 능력은 더욱 위축되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에 발목 잡혀 저성장의 수렁 속으로 빠져든 형국이었다. 저성장의 구조와 장기화의 세 번째 요소로서 생산성 하락을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경제 나라다. 경제 성장이 수출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수출 경쟁력이 꾸준히 강화되었다면 기업 투자와 소비 시장의 위축마저 일정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문제는 수출 경쟁력이 계속 약화해 왔다는 데 있었다. 한국생산성본부 통계 자료 또한 노동 생산성 추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 어느 뭐로 보나 생산성이 정체와 퇴보를 반복해왔음은 매우 분명 보인다. 중국의 맹추격 등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은 뜀박질에도 부족한데 거꾸로 뒷걸음질한 셈이다. 치명적 독소 식어버린 의욕과 열정. 생산성 정체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복합적 결과일 수 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머니게임을 부추기고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일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내재한 커다란 의문이 하나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기 관건 요소인 IT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왔다. 인구 대비 연구 인력과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R&D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성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한국은 블룸버그가 매년 발표하는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2019년을 제외하고 2021년까지 8년 동안 내리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은 독일의 여위였다. EU 집행위가 발표하는 혁신 지수에서도 한국은 내로라 하는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하면 한국은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지속해서 상승했어야 했다. 생산성은 상승하기는 고사하고 장기간 정체와 퇴보를 거듭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 근원의 단서를 제공한 곳이 있다. 유럽 디지털 경쟁력 센터이다. 유럽 디지털 경쟁력 센터는 2017년 이후 3년간에 걸친 140개국 디지털 경쟁력 추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한국은 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석 지표 중 생태계 환경에서는 플러스 18점을, 사고방식에서는 마이너스 17점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후진적 사고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상문화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해준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관계자들 대부분은 사람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간주할 때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어왔다. 믿음은 모두가 당연시하고 받아들인 확고한 통념으로 굳어졌다.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태도에 이의를 달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사람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간주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이 실제로 높아졌는가에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노동 생산성 정체의 주요 원인은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하락에 있었다.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제외한 생산성 증가분을 의미한다. 경영 혁신 등의 요인이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결론적으로 경영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사람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간주하면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경영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정밀 분석 자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 차원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에 드는 비용을 줄일 때 산출 또한 그 이상의 상대적 감소를 겪을 수 있다.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왜 그럴까?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과 감성, 상상력으로 구성되는 인간의 창조력이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기능한다. 창의성이 생산성을 좌우한다. 작업자가 의욕과 열정을 갖고 창의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 생산성이 오를 수 있다. 작업자가 의욕과 열정이 식은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임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과연 사람을 철저히 비용으로 간주하면서 물건 취급이나 하고 심하게는 일회용 소모품처럼 다루는 환경에서 작업자가 의욕과 열정을 갖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쉽게 빨리 많이 버는 행위를 높여 평가해주는 머니게임 활성화 또한 생산활동 종사자들의 의욕과 열정을 앗아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운찬 전 총리가 지적한 대로 머니게임 활성화는 열심히 일해 돈 버는 사회 풍조를 망가뜨린다. 머니게임으로 일확천금을 거두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생산성 향상의 고달픔을 감내하겠는가. 이 모두는 청년 세대의 좌절이라는 치명적 현상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 세대는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성장의 엔진 구실을 해야 할 존재이다. 그런 청년 세대가 의기소침,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 청년 특유의 열정과 투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치명적 엔진 고장으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생산활동 종사자들이 의욕과 열정을 불태우기는 여간해서 쉽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적인 혁신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생산성 정체와 퇴보는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일 수 있다. 오늘날의 한국을 잇도록 한 근본이 사람의 힘, 민초의 힘이 짓뭉개졌음을 말해준다. 공멸의 위기에서 탈출, 상생의 길로. 그 누구도 과거 한국 경제가 자랑했던 고도성장의 재현을 꿈꾸지 않는다. 가능한 일도 아닐 뿐더러 꼭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더라도 저성장의 구조와 장기화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성장의 구조와 장기화는 두 가지 의미에서 미래의 꿈을 앗아갔다. 선성장 후분배 논리에 따른 분배의 가능성마저 사라졌다. 선성장이 없으니 후분배를 기대할 수 없다. 저성장 여파로 좋은 일자리가 줄고 중산층이 갈수록 감소하면서 계층 상승 사다리를 오르기도 어려워졌다. 이 모두는 새롭게 사회에 진입한 청년 세대에게는 치명적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의 구조와 장기화는 원인과 결과 모든 측면에서 정상적 현상이 아니었다. 한국 경제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신자유주의 독소에 감염된 이후 장기 기저 질환을 앓으며 기초 체력이 심각히 저하한 결과였다. 반드시 치유해야 할 비정상적 증상이다. 무엇보다도 저성장이 임계점을 넘으면서 나라의 생존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저성장은 상당 정도 생산성 저하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의 결과이다. 수출 경쟁력이 빨간불을 반짝거리고 있다. 강력한 경쟁 상대로 돌변한 중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추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국가이다. 자칫 한국 경제의 추락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 모두를 고려할 때 임계점을 넘은 저성장은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전국민적 문제일 수 있다. 함께 망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문제의 근원은 97체제이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에 기반을 둔 97체제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각종 문제를 파생했다. 마침내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저성장으로 귀결되었다. 97체제 종식이 더 이상 방치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과제로 떠올랐음을 알려준다. 함께 망하는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계급 계층 진보 보수 진영의 차이를 넘어 국민 모두 힘을 합쳐 97체제 극복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상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8장 임계점을 넘은 저성장, 모두의 생존 위기일이었습니다.